이번엔 확실하게 해야 돼. 엄마는 몰라야 해. 괜히 알면 또 올 거야. 토지 명의가 아직 엄마 이름으로 돼 있잖아. 그거 정리 안 하면 우리 돈 못 받아. 그래서 이번에 병원 얘기도 꺼내야 해. 그냥 치매라고 하면 될지도 몰라. 치매? 나를 엄마가 사인만 하면 끝이야. 그럼 땅 팔고 빚부터 갚으면 되는 거야. 내 자식들이 정말 내 자식들이 저런 생각을 한다는 게 믿기지가 않아.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지역이나 장소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복이 찾아올 거예요. 경기도 외곽 낡은 기와지붕 아래 자리한 단독주택에는 오늘따라 유난히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이정숙 63살. 그녀는 남편을 하늘나라로 보낸 지 벌써 5년째 이 넓은 집에서 홀로 지내고 있었죠. 30년 넘게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며 수많은 아이들을 가르쳤던 정숙은 이제 퇴직 후에 고요한 일상 속에서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어요. 아들 민수와 딸 지연이 함께 집에 놀러 온다고 했거든요. 민수는 35, 작은 무역회사를 다니며 바쁘게 살아가고 있고 지연이는 32로 백화점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두 남매 모두 결혼은 아직 하지 않았지만 각자 도시에서 자신들만의 삶을 꾸려가고 있었죠. 명절이나 어머니 생신 때나 얼굴을 볼까 말까 한 자식들이 평일에 함께 찾아온다니 정숙은 아침부터 들뜬 마음으로 장을 보러 다녀왔습니다. 애들이 좋아하는 고등어 구이 해야지. 민수는 된장찌개 좋아하고 지연이는 나물 반찬 좋아하니까. 정숙은 부엌에서 분주히 움직이며 혼잣말을 중얼거렸어요. 오랜만에 자식들 얼굴 보는 날이라 마음이 설레면서도 한편으론 왠지 모를 긴장감이 가슴 한쪽을 짓눌렀습니다. 아이들이 평소와 달리 함께 온다는 게 조금 이상하게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정숙은 그런 불안한 마음을 애써 떨쳐내며 음식 준비에 집중했습니다. 저녁 6시쯤 현관문이 열리며 익숙한 목소리들이 들려왔어요. 엄마 왔어요. 어머, 우리 딸 왔네. 민수도 같이 왔고. 정숙은 앞치마를 두른 채로 현관으로 달려나갔습니다. 민수는 양손에 과일 바구니와 건강식품을 들고 있었고 지연이는 새로 산 듯한 깔끔한 코트를 입고 밝게 웃고 있었어요. 오랜만에 보는 자식들의 얼굴에 정숙의 눈가가 촉촉이 젖어들었습니다. 어머, 이런 거 사오느라 돈 얼마나 썼어. 그냥 올 것이지. 엄마, 이 정도는 당연한 거죠. 요즘 건강은 어떠세요? 민수가 선물을 식탁에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정숙은 괜찮다며 손사래를 쳤지만 사실 요즘 무릎도 아프고 혼자 사는 게 쉽지만은 않았어요. 하지만 자식들 앞에서 약한 모습 보이기 싫어서 늘 괜찮다고만 했습니다. 식탁에는 금세 푸짐한 저녁상이 차려졌어요. 고등어 구이에서 고소한 냄새가 피어올랐고 된장찌개가 보글보글 끓는 소리가 정겹게 들렸습니다. 세 식구는 둘러앉아 오랜만에 함께 밥을 먹었죠. 민수와 지연이는 회사 이야기, 친구들 이야기를 하며 웃었고 정숙도 따라 웃었습니다. 하지만 어딘가 어색한 공기가 흐르고 있었어요. 엄마, 요즘 혼자 사는 거 괜찮으세요? 외롭지 않아요? 지연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숙은 잠시 젓가락질을 멈추고 딸을 바라봤어요. 괜찮지 뭐. 사람은 혼자도 살아야 하는 거야. 너희들도 바쁜데 자주 오라고 할 수도 없고. 그래도 혹시 불편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민수가 덧붙였습니다.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왠지 그 말들이 진심처럼 들리지 않았어요. 자식들의 눈빛 어딘가에 묘한 긴장감이 서려 있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정숙은 그저 자신의 착각이라고 생각하며 다시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식사가 끝나고 정숙이 설거지를 하겠다고 하자 민수와 지연이는 거실로 가서 소파에 앉았어요. 정숙은 부엌에서 그릇들을 닦으며 거실 쪽을 힐끗힐끗 쳐다봤습니다. 두 남매가 나란히 앉아 뭔가 조곤조곤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목소리가 너무 낮아서 무슨 말을 하는지는 들리지 않았지만 그 모습이 왠지 불편하게 느껴졌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저렇게 속삭이듯 하는 걸까? 정숙은 물을 틀어놓은 채 귀를 기울여 봤지만 물소리 때문에 아무것도 들을 수가 없었어요. 이상하게도 가슴 한쪽이 답답하고 무거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자식들이 함께 있는 모습만 봐도 흐뭇했을 텐데 오늘은 왜 이렇게 불안한 걸까요? 정숙은 설거지를 마치고 수건으로 손을 닦으며 거실로 나갔습니다. 민수와 지연이는 그녀가 다가오자 금세 이야기를 멈추고 환하게 웃었어요. 엄마, 설거지 다 하셨어요? 제가 할 걸 그랬네요. 아니야, 괜찮아. 너희들 편하게 있어. 정숙은 소파 맞은편 의자에 앉으며 자식들을 바라봤습니다. 민수는 휴대폰을 만지작거리고 있었고 지연이는 손톱을 다듬고 있었어요. 세 사람 사이에 이상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예전 같으면 이런 시간에도 도란도란 이야기꽃을 피웠을 텐데 오늘은 뭔가 달랐어요. 정숙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 희미하게 보이는 마당의 감나무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어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 함께 심었던 그 나무는 이제 제법 커서 해마다 가을이면 주황빛 감들을 주렁주렁 매달았습니다. 정숙은 그 나무를 보며 문득 남편이 그리워졌어요. 만약 남편이 아직 살아있었다면 이 어색한 공기도 느껴지지 않았을까요? 엄마, 우리 이만 들어갈게요. 내일 아침 일찍 출근해야 해서요. 민수가 먼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지연이도 따라 일어났어요. 정숙은 아쉬운 마음에 조금 더 있다 가라고 했지만 두 사람은 이미 외투를 걸치고 있었습니다. 다음에 또 올게요, 엄마. 건강 챙기시고요. 그래, 조심해서 가거라. 연락해. 정숙은 현관 앞까지 배웅을 나갔어요. 차가운 밤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민수와 지연이는 차에 올라타 손을 흔들고는 곧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정숙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서 텅 비어버린 골목길을 바라봤어요. 집 안으로 돌아온 정숙은 거실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자식들이 앉아있던 자리가 아직 따뜻했어요. 하지만 그 따뜻함 속에 왠지 모를 냉기가 섞여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정숙은 가슴 한쪽이 먹먹해지는 걸 느끼며 천천히 눈을 감았어요. 뭔가 이상해. 아이들이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아. 하지만 정숙은 그 생각을 애써 떨쳐냈습니다. 자식들이 무슨 나쁜 일을 할 리 없다고 그저 자신이 너무 예민해진 것뿐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그렇게 정숙은 조용한 저녁을 홀로 정리하며 가슴속 깊은 곳에서 시작된 작은 균열을 아직 깨닫지 못한 채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지만 정숙의 마음속 불안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이 다녀간 그날 밤 이후로 그녀는 밤마다 잠을 설치곤 했어요. 무언가 놓친 게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가슴속 깊은 곳에서 작은 경보음이 계속 울리는 것만 같았어요. 일주일쯤 지난 토요일 저녁 민수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엄마, 저희 내일 저녁에 다시 갈게요. 지연이도 같이요. 그래. 무슨 일 있니? 아니요. 그냥 엄마 얼굴 보고 싶어서요. 지난번에 너무 일찍 가서 아쉬웠거든요. 정숙은 기쁜 마음 반, 불안한 마음 반으로 전화를 끊었어요.
자식들이 또 찾아온다니 반가운 일이지만 왠지 모를 무게감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다음 날 저녁 민수와 지연이가 다시 집에 왔어요. 이번에도 두 사람은 함께 왔고 손에는 고급스러운 포장의 한우 선물 세트를 들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아이들을 맞이하며 일부러 밝게 웃었지만 속으로는 긴장이 되었어요. 저녁 식사는 지난번보다 더 풍성했습니다. 민수가 가져온 한우로 불고기를 해 먹으며 세 사람은 오순도순 이야기를 나눴어요. 하지만 정숙은 계속해서 자식들의 표정과 말투를 살폈습니다. 뭔가 평소와 다른 점은 없는지, 혹시 무슨 말을 꺼내려는 건 아닌지 말이에요. 엄마, 요즘 건강은 정말 괜찮으세요? 건강검진은 언제 받으셨어요? 지연이가 물었습니다. 정숙은 젓가락을 놓으며 대답했어요. 작년 가을에 받았지. 별일 없더라. 그래도 나이 드시면 자주 받으셔야 해요. 요즘은 치매 같은 것도 조기에 발견하면 좋다고 하던데요. 치매. 그 단어가 나오자 정숙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왜 갑자기 치매 얘기를 하는 걸까요? 정숙은 애써 담담하게 말했어요. 난 멀쩡해. 치매는 무슨 치매야? 아니에요, 엄마. 그냥 예방 차원에서 검사 받으시라는 거예요. 요즘은 누구나 받잖아요. 민수도 거들었습니다.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어요. 왜 자꾸 건강검진 이야기를, 그것도 치매 검사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식사가 끝난 후 정숙은 또다시 부엌에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민수와 지연이는 거실로 가서 소파에 나란히 앉았어요. 지난번처럼요. 정숙은 이번에는 일부러 물소리를 작게 하고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낮은 속삭임이 들려왔어요. 그래도 이번엔 확실하게 해야 돼. 민수의 목소리였습니다. 정숙의 손이 멈췄어요. 엄마는 몰라야 해. 괜히 알면 또 우실 거야. 지연이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정숙의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어요. 손에서 접시가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쨍그랑하는 소리와 함께 접시가 산산조각 났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민수가 부엌으로 달려왔습니다. 정숙은 황급히 고개를 끄덕이며 손을 내저었어요. 괜찮아, 괜찮아. 그냥 미끄러졌어. 조심하세요, 엄마. 제가 치울게요. 민수가 깨진 접시 조각을 주우며 말했습니다. 정숙은 멍하니 서서 아들의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방금 들은 그 말들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엄마는 몰라야 해. 대체 뭘 몰라야 한다는 걸까요? 정숙은 화장실에 간다며 자리를 피했어요. 화장실 거울 앞에 선 그녀는 창백한 자신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심호흡을 몇 번 하고 나서야 겨우 마음을 가라앉힐 수 있었습니다. 거실로 돌아온 정숙은 애써 평온한 표정을 지으며 소파에 앉았어요. 민수와 지연이는 태블릿 화면을 함께 보고 있었습니다. 정숙이 다가가자 민수가 화면을 재빨리 껐어요. 뭘 보고 있었니? 아, 그냥 뉴스요. 요즘 부동산 시세 보고 있었어요. 민수의 대답은 자연스러웠지만 정숙의 눈에는 그의 당황한 표정이 보였습니다. 부동산 시세? 왜 갑자기 부동산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정숙의 집은 비록 낡았지만 이 동네가 최근 재개발 얘기가 나오면서 땅값이 꽤 올랐다는 소문을 들은 적이 있었어요. 엄마, 혹시 이 집 명의가 누구 이름으로 돼 있어요? 지연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숙은 잠시 딸을 바라보다 대답했어요. 당연히 내 이름이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상속받았어. 아, 그렇구나. 그럼 등기부등본 같은 거 어디 보관하고 계세요? 왜? 그게 왜 필요한데? 정숙의 목소리에 경계심이 섞였습니다.
지연이는 당황한 듯 손을 내저었어요. 아니에요. 그냥 혹시 분실하시면 안 되니까요. 요즘 서류 사기 같은 것도 많잖아요. 걱정 마. 잘 보관하고 있어. 정숙은 더 이상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민수와 지연이는 서로 눈빛을 교환하더니 곧 일어섰어요. 엄마, 오늘은 좀 일찍 갈게요. 내일 일이 있어서요. 그래, 조심해서 가거라. 정숙은 현관까지 배웅을 나갔습니다. 문을 닫고 돌아서는 순간 그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쉬기가 힘들었어요. 내 자식들이 뭔가 나를 속이고 있어.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정숙은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천천히 일어나 거실로 갔어요. 소파 쿠션 사이에서 뭔가 반짝이는 게 보였습니다. 민수의 명함이었어요. 바닥에 떨어뜨린 모양이었습니다. 정숙은 명함을 집어들고 한참을 바라봤어요. 명함 뒷면에 손으로 휘갈겨 쓴 글씨가 보였습니다. 토지 시세 확인 마이너스 이번 주 안에. 정숙의 손이 다시 떨리기 시작했어요. 그날 밤 정숙은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혹시 자식들이 자신의 땅을 노리고 있는 건 아닐까? 아니야, 설마 내 자식들이 그럴 리 없어. 하지만 오늘 들은 그 대화들, 치매 검사 얘기, 등기부등본 질문, 그리고 명함 뒷면의 메모까지 모든 게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이상했습니다. 정숙은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나 서재로 갔어요. 오래된 서랍장 깊숙한 곳에서 낡은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남편이 회의할 때 쓰던 물건이었어요. 정숙은 녹음기를 손에 쥐고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에 아이들이 오면 무슨 말을 하는지 정확히 들어봐야겠어. 정숙은 녹음기를 거실 선반 뒤에 조심스럽게 숨겨두었어요. 가슴이 무겁고 슬펐지만 진실을 알아야만 했습니다. 설령 그 진실이 자신을 무너뜨릴지라도 말이에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정숙은 그동안 평소처럼 지냈지만 마음 한편에는 늘 긴장감이 맴돌았어요. 거실 선반 뒤에 숨겨둔 녹음기를 볼 때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자식들을 의심하는 자신이 나쁜 어미처럼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진실을 알아야만 했어요. 이대로 모른 척할 수는 없었습니다. 수요일 오후 민수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이번 주 금요일 저녁에 갈게요. 지연이도 같이요. 엄마랑 중요한 얘기 좀 하려고요. 중요한 얘기. 그 말에 정숙의 손이 차갑게 식었어요. 무슨 얘기인데? 가서 말씀드릴게요. 좋은 얘기니까 걱정 마세요. 민수는 밝게 말했지만 정숙은 안심이 되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그녀는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중요한 얘기라니. 대체 무슨 말을 하려는 걸까요? 금요일이 되었습니다. 정숙은 아침부터 마음을 가다듬었어요. 녹음기의 배터리를 확인하고 작동 상태를 점검했습니다. 녹음 버튼을 누르자 작은 빨간 불이 깜빡였어요. 정숙은 녹음기를 다시 선반 뒤에 숨기고 심호흡을 했습니다. 저녁 6시 민수와 지연이가 도착했어요. 이번에는 서류 가방을 하나씩 들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그 모습을 보며 불길한 예감이 들었지만 애써 밝은 얼굴로 아이들을 맞았어요. 어서 와라. 오늘은 뭐 먹고 싶니? 엄마, 식사는 나중에 하고요. 먼저 할 얘기가 있어요. 민수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세 사람은 거실 소파에 둘러앉았어요. 민수와 지연이는 서류 가방에서 몇 장의 종이를 꺼냈습니다. 정숙은 그 종이들을 바라보며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엄마, 사실은요.
이 집이랑 땅 이야기 좀 하려고요. 지연이가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정숙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여기 동네가 곧 재개발 들어간다는 거 아시죠? 지금 땅값이 엄청 올랐어요. 그래서 정숙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민수가 재빨리 말을 이었어요. 그래서요, 엄마. 지금 이 땅을 팔면 꽤 큰 돈이 될 거예요. 그 돈으로 엄마는 시내 좋은 아파트로 이사 가시면 되고요. 난 여기가 좋은데. 왜 팔아야 하는데? 엄마, 이 집 너무 오래됐잖아요. 겨울엔 춥고 관리도 힘드시잖아요. 아파트로 가시면 훨씬 편하실 거예요. 지연이가 설득하듯 말했습니다. 정숙은 두 자식의 얼굴을 번갈아 바라봤어요. 그들의 눈빛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어머니를 위한 간절함인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를 위한 간절함인지 정숙은 알 수가 없었어요. 갑자기 왜 이런 말을 하는 거니? 갑자기가 아니에요, 엄마. 저희도 오래 생각했어요. 엄마 혼자 이 큰 집에서 사시는 게 안쓰러워서요. 민수가 대답했습니다. 정숙은 잠시 침묵했다가 물었어요. 너희들 돈 필요하니? 순간 민수와 지연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정숙은 그 표정 변화를 놓치지 않았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가 엄마 재산 노리는 것처럼 들리잖아요. 지연이가 약간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숙은 고개를 저었어요. 그런 뜻이 아니야.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 거야. 엄마, 오늘은 일단 생각만 해보세요. 등기 이전 서류는 여기 준비해 왔으니까요. 나중에 마음 정하시면 그때 사인하시면 돼요. 민수가 서류를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정숙은 그 서류를 물끄러미 바라봤어요. 등기 이전 서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모든 게 준비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 알았다. 생각해 볼게. 정숙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민수와 지연이는 안도한 듯 표정이 밝아졌어요. 그럼 이제 밥 먹을까요? 오늘 엄마가 뭐 해주실 거예요? 냉장고에 있는 거로 대충 해먹자. 저녁 식사는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정숙은 밥을 먹으면서도 계속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아이들은 평소처럼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지만 정숙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식사가 끝난 후 정숙은 화장실에 간다며 자리를 피했어요. 민수와 지연이는 거실에 남았습니다. 정숙은 화장실 문을 살짝 열어두고 귀를 기울였어요. 녹음기가 작동하고 있을 테니 굳이 엿들을 필요는 없었지만 그녀는 직접 듣고 싶었습니다. 토지 명의가 아직 엄마 이름으로 돼 있잖아. 그거 정리 안 하면 우리 돈 못 받아. 민수의 목소리였습니다. 정숙의 심장이 얼어붙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병원 얘기도 꺼내야 해. 그냥 치매라고 하면 될지도 몰라. 그럼 후견인 선정해서 우리가 대신 처리할 수 있잖아. 지연이의 말에 정숙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치매. 자신을 치매 환자로 만들어서 재산을 가로채려는 거였어요. 친자식들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엄마가 사인만 하면 끝이야. 그럼 땅 팔고 빚부터 갚고 남은 돈은 우리가 나눠 갖는 거지. 오빠 빚이 얼마나 되는데? 3천만 원 정도. 내 대출이랑 합치면 5천은 될 거야. 이 땅 팔면 얼마나 받을 수 있대? 중개사가 최소 3억은 받을 거래. 빚 갚고도 충분히 남아. 정숙은 벽에 기대어 몸을 지탱했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눈앞이 캄캄했어요. 자식들이 자신의 재산을 노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자신을 치매 환자로 만들어서요. 엄마, 괜찮으세요? 지연이가 화장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정숙은 황급히 정신을 차리고 물을 내렸어요. 응, 괜찮아. 문을 열고 나온 정숙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민수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다가왔어요. 엄마, 얼굴이 안 좋으신데요? 어디 불편하세요? 아니야.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그럼 오늘은 일찍 가볼게요. 엄마 푹 쉬세요. 민수와 지연이는 서둘러 집을 나갔습니다. 정숙은 현관문을 닫고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한참을 그렇게 울고 난 후 정숙은 비틀거리며 일어나 거실로 갔습니다. 선반 뒤에서 녹음기를 꺼냈어요. 녹음 정지 버튼을 누르고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아이들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려왔어요. 토지 명의가 아직 엄마 이름으로. 치매라고 하면 될지도 몰라. 빚부터 갚고 3억은 받을 거래. 정숙은 녹음기를 꽉 쥐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이제 확실했습니다. 자신의 자식들이 자신을 배신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녀는 녹음기를 가슴에 안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밤은 깊어가고 있었지만 정숙은 잠들 수가 없었어요. 이제 어떡하지? 내가 뭘 해야 하지? 정숙은 천장을 바라보며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가슴은 아팠지만 이대로 당할 수만은 없었어요. 무언가 해야 했습니다. 잠 못 이룬 밤이 지나고 토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정숙은 부은 눈으로 거울을 바라봤어요. 하룻밤 사이에 몇 년은 더 늙은 것 같은 얼굴이었습니다. 어젯밤 녹음기에 담긴 자식들의 대화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믿고 싶지 않았지만 이제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의 자식들이 자신을 배신했다는 사실을요. 정숙은 녹음기를 손에 쥐고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 경찰에 신고해야 할까? 아니면 아이들과 직접 대면해서 따져야 할까?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복잡하게 만들었어요. 하지만 혼자서는 결정하기 어려웠습니다. 아침 식사도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밥상 앞에 앉아 있어도 손이 떨려서 숟가락을 제대로 들 수가 없었습니다. 점심때쯤 정숙은 옆집 박 여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박 여사는 정숙보다 4살 많은 67으로 남편과 함께 오래전부터 이 동네에서 살아온 분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자주 반찬도 나눠 먹고 수다도 떨며 지내는 사이였어요. 혼자 사는 정숙에게 박 여사는 유일하게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사님, 집에 계세요? 제가 좀 갈게요. 그래요, 와요. 마침 커피 끓여놨어요. 정숙은 녹음기를 가방에 넣고 외투를 걸쳤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옆집까지는 불과 몇 걸음이었지만 오늘따라 그 거리가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정숙은 박 여사 댁 초인종을 눌렀어요. 문을 열어준 박 여사는 정숙의 얼굴을 보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아이고, 얼굴이 왜 이래요? 무슨 일 있어요? 어젯밤에 잠도 못 주무신 것 같은데. 여사님, 제가 큰일 났어요. 정말 큰일 났어요. 정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박 여사는 정숙의 손을 잡고 거실로 안내했어요. 따뜻한 커피 한 잔을 정숙 앞에 놓고 마주 앉았습니다. 천천히 말해봐요. 무슨 일인데 그래요? 정숙은 박 여사의 거실 소파에 앉아 지난 며칠간 있었던 일들을 하나하나 털어놓았습니다. 자식들이 평소와 다르게 자주 찾아온 것, 치매 검사를 권유한 것, 땅을 팔자고 한 것, 그리고 어젯밤 녹음기에 담긴 충격적인 대화까지. 이야기를 하는 동안 정숙의 눈에서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박 여사는 정숙의 손을 꼭 잡고 이야기를 들어줬습니다. 박 여사는 긴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저었어요. 요즘 세상에 그런 일 흔해요. 재산 때문에 가족이 갈라서는 거 뉴스에도 자주 나오잖아요. 자식이 부모 재산 노리고 후견인 신청하는 사건들 말이에요.
그래도 내 자식들이 나한테 이럴 줄은 몰랐어요. 치매 환자로 만들려고 하다니. 내가 뭘 잘못했길래. 정숙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박 여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 녹음 파일, 내가 한번 들어봐도 돼요? 정숙은 녹음기를 가방에서 꺼내 재생했습니다. 민수와 지연이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흘러나왔어요. 토지 명의가 아직 엄마 이름으로. 치매라고 하면 될지도 몰라. 빚부터 갚고 3억은 받을 거래. 박 여사는 얼굴을 찌푸리며 끝까지 들었습니다. 녹음이 끝나자 박 여사는 정숙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정숙 씨, 이건 명백한 사기 시도예요. 경찰에 신고해야 해요. 지금 당장요. 경찰이요? 내가 내 자식들을 경찰에 신고한다고요? 정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무리 자식들이 잘못했어도 경찰에 신고한다는 건 상상도 하지 못한 일이었어요. 그래요. 이대로 두면 정말로 재산 다 빼앗길 수 있어요. 요즘은 성년후견제도라는 게 있어서 치매 진단서만 있으면 법적으로 재산 처리가 가능하거든요. 법원에서 후견인 선정해주면 그걸로 끝이에요. 박 여사의 말에 정숙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자식들이 정말로 법적으로 자신의 재산을 가져갈 계획이었던 거예요. 그것도 자신을 치매 환자로 만들어서 말이에요. 하지만 어떻게 내 자식들을 경찰에 신고해요? 제가 낳아서 키운 아이들인데 지금은 자식이 아니라 당신 자신을 지켜야 할 때예요. 평생 모은 재산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당신의 존엄성이에요. 치매 환자로 몰려서 정신병원에 갇힐 수도 있다고요. 박 여사는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숙은 한참을 고민하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박 여사의 말이 맞았습니다. 이대로 당할 수만은 없었어요. 어떻게 하면 되죠? 저는 이런 일이 처음이라. 일단 노인복지 상담센터에 전화해봐요. 거기서 법률 상담도 해주고 필요하면 경찰 신고도 도와줄 거예요. 혼자 경찰서 가면 무섭잖아요. 전문가들이 같이 가줄 거예요. 박 여사는 자신의 휴대폰에서 상담센터 번호를 찾아 정숙에게 보여줬습니다. 정숙은 그 번호를 자신의 수첩에 적었어요. 손이 떨려서 글씨가 삐뚤빼뚤했습니다. 숫자 하나하나를 적는 것조차 힘들었어요. 정숙 씨, 용기 내요. 지금 안 하면 평생 후회할 거예요. 박 여사가 정숙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정숙은 고개를 끄덕이고 커피를 한 모금 마셨어요. 목구멍이 따끔했지만 마음은 조금 진정되는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정숙은 식탁 앞에 앉아 수첩을 펼쳤어요. 상담센터 번호를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전화기를 집어들었다가 내려놓기를 여러 번 반복했어요. 아직도 마음 한편에서는 자식들을 믿고 싶었거든요. 혹시 자신이 오해한 건 아닐까, 아이들에게 직접 물어보면 해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이 아주 조금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 정숙의 마지막 희망마저 완전히 무너졌어요. 민수에게서 문자 메시지가 왔습니다. 엄마, 다음 주 수요일에 병원 예약 잡아뒀어요. 건강검진 받으러 같이 가요. 정신건강의학과 선생님이 친절하시대요. 제가 아침에 모시고 갈게요. 정숙은 문자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병원 예약, 건강검진, 정신건강의학과. 이게 바로 아이들이 말했던 그 계획의 시작이었어요. 치매 진단을 받게 하려는 거였습니다. 정숙은 민수의 휴대폰 번호를 오랫동안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손에 쥔 휴대폰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정숙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지만 정숙의 눈에는 아무것도 아름답게 보이지 않았어요.
세상이 온통 회색빛으로 변한 것만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정숙은 또다시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세월들을 떠올렸어요. 민수가 태어났을 때의 기쁨, 지연이를 처음 안았을 때의 설렘, 아이들 손을 잡고 학교에 데려다 줬던 따뜻했던 날들, 대학 졸업식 때 함께 찍은 행복한 사진들. 모든 게 따뜻하고 행복한 추억이었습니다. 밤을 새워 아픈 아이들을 간호하던 일, 학비를 마련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던 시절, 아이들의 작은 성취에도 함께 기뻐하던 순간들. 그 모든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그런데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걸까요? 언제부터 자식들의 마음속에 돈이 어머니보다 중요해진 걸까요? 언제부터 자신이 짐이 되어버린 걸까요? 다음 날 일요일 아침 정숙은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어요. 박 여사가 알려준 상담센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벨이 몇 번 울린 후 부드러운 여성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노인복지 상담센터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정숙은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자식들이 자신의 재산을 노리고 있다는 것, 치매 환자로 만들려 한다는 것, 녹음 파일이 있다는 것까지. 상담원은 정숙의 이야기를 끝까지 경청했어요. 중간중간 공감의 말을 건네며 정숙을 안심시켰습니다. 어르신, 이건 명백한 재산 침해 시도입니다. 녹음 파일이 있다면 증거로 충분해요. 경찰 신고를 적극 권유드립니다. 이런 경우 늦으면 안 됩니다. 하지만 제 자식들인데요. 제가 낳아서 키운. 정숙의 목소리가 또다시 떨렸습니다. 상담원은 따뜻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어요. 어르신, 가족이기 때문에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요즘은 성년 후견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정말 많아요. 일단 저희 센터로 방문하셔서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내일 오전에 오실 수 있으세요? 네, 갈 수 있어요. 상담원은 정숙에게 센터의 정확한 주소와 찾아가는 방법, 상담 가능한 시간을 자세히 알려줬습니다. 정숙은 메모를 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상담원의 친절한 목소리가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었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정숙은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결정을 내려야 할 때였어요. 자식들을 믿고 싶었지만 더 이상은 자신을 속일 수 없었습니다. 정숙은 녹음기를 손에 쥐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마당의 감나무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 나무 아래서 아이들이 뛰어놀던 모습이 떠올랐어요. 여보, 당신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경찰에 신고하는 게 맞는 걸까요? 정숙은 하늘나라에 있을 남편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대답은 들리지 않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작은 용기가 솟아오르는 걸 느꼈어요. 이제는 자신을 지켜야 할 때였습니다. 설령 그것이 자식들을 잃는 일이 되더라도 자신의 존엄성만은 지켜야 했어요. 월요일 아침 정숙은 일찍 일어나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노인복지 상담센터 방문을 위해서였어요. 거울 앞에 서서 머리를 빗으며 정숙은 자신의 모습을 오랫동안 바라봤습니다. 주름진 얼굴, 백발이 섞인 머리, 그리고 깊이 파인 눈가.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새겨진 얼굴이었지만 오늘만큼은 당당해 보이고 싶었어요. 아침 9시 정숙은 가방에 녹음기와 등기 이전 서류를 넣고 집을 나섰습니다. 버스를 타고 시내로 향했어요. 창밖으로 지나가는 풍경을 보면서도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정말 자식들을 경찰에 신고하게 될까요? 아직도 믿기지 않았어요. 상담센터는 시청 근처 건물 3층에 있었습니다. 정숙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 문을 열었어요. 밝은 조명 아래 깔끔하게 정돈된 사무실이 보였습니다.
젊은 여성 직원이 따뜻한 미소로 맞아줬어요. 어르신, 어제 전화하신 분이시죠? 이정숙 어르신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김 변호사님이 기다리고 계세요. 직원의 안내를 받아 상담실로 들어갔습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 변호사가 자리에서 일어나 정숙을 맞았어요. 김 변호사는 안경 너머로 따뜻한 눈빛을 보내며 악수를 청했습니다. 어르신 앉으세요. 편하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최선을 다해 도와드릴게요. 정숙은 소파에 앉아 지난 며칠간의 일들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자식들이 자주 찾아온 것, 땅을 팔자고 한 것, 치매 검사를 권유한 것, 그리고 녹음기에 담긴 대화까지. 이야기하는 동안 김 변호사는 메모를 하며 진지하게 들었어요. 녹음 파일을 들어봐도 될까요? 정숙은 가방에서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재생 버튼을 누르자 민수와 지연이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토지 명의가 아직 엄마 이름으로. 치매라고 하면 될지도 몰라. 빚부터 갚고. 김 변호사는 끝까지 들은 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르신, 이건 명백한 사기 미수입니다. 재산을 부당하게 취득하려는 명확한 의도가 담겨 있어요. 더군다나 치매 진단을 조작하려 했다는 건 매우 심각한 범죄 행위입니다. 정말 경찰에 신고해야 할까요? 제 자식들인데. 정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김 변호사는 정숙의 손을 가만히 잡았어요. 어르신, 지금 신고하지 않으면 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이미 병원 예약까지 잡았다고 하셨죠? 만약 치매 진단서가 나오면 법원에 성년후견인 선정 신청을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르신의 재산을 합법적으로 처분할 수 있게 돼요. 정숙은 온몸이 차갑게 식는 걸 느꼈습니다. 자식들의 계획이 이미 상당히 진행되어 있었던 거예요. 김 변호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저희가 경찰 신고를 도와드릴 수 있어요. 어르신 혼자 가시면 힘드실 테니까 제가 동행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가시겠어요? 정숙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한번 신고하면 돌이킬 수 없을 거예요. 자식들과의 관계도 완전히 끝날지 모릅니다. 하지만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정숙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가겠습니다. 1시간 후 정숙은 김 변호사와 함께 경찰서에 도착했습니다. 오래된 경찰서 건물 앞에 서자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김 변호사가 정숙의 팔을 가만히 잡아줬습니다. 괜찮으세요? 제가 옆에 있어요. 민원실로 들어가 신고 접수를 했습니다. 담당 형사는 50대 남성으로 인상이 부드러워 보였어요. 형사는 정숙의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르신, 요즘 이런 사건이 정말 많습니다. 걱정 마세요. 저희가 철저히 조사하겠습니다. 녹음 파일 제출해 주시면 되고요. 자녀분들 연락처도 알려주세요. 정숙은 떨리는 손으로 신고서에 서명했습니다. 민수와 지연이의 이름을 쓰는 순간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어요. 자신의 손으로 자식들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어르신, 앞으로 자녀분들이 연락하더라도 만나지 마세요. 특히 병원 가자는 약속은 절대 응하시면 안 됩니다. 혹시 협박하거나 위협하면 바로 일일이 신고하세요. 형사가 당부의 말을 건넸습니다. 정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명함을 받았어요. 경찰서를 나올 때쯤에는 온몸에 힘이 빠져 있었습니다. 김 변호사가 정숙을 차로 집까지 데려다 줬습니다. 차 안에서 김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어르신, 혹시 친구분이나 가까운 이웃분 계세요? 며칠간은 혼자 계시지 말고 누군가와 함께 계시는 게 좋겠어요. 옆집에 박 여사님이 계세요. 말씀드릴게요. 좋습니다. 그리고 이 명함 꼭 가지고 계세요.
무슨 일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집에 도착한 정숙은 김 변호사에게 거듭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집안이 너무나 고요했어요. 평소에는 익숙했던 정적이 오늘따라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정숙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방금 자신이 한 일이 실감나지 않았어요. 자식들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게 꿈만 같았습니다. 손에 쥔 형사의 명함을 물끄러미 바라봤어요. 그날 저녁 예상대로 민수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정숙은 한참을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어요. 엄마, 수요일 병원 예약 기억하시죠? 제가 아침 9시에 모시러 갈게요. 민수야. 정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수는 평소처럼 밝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걱정 마세요. 그냥 간단한 검사예요. 금방 끝나요. 정숙은 눈을 감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아들은 자신을 속이고 있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척 자신을 병원으로 데려가려 하고 있었습니다. 민수야, 난 병원 안 갈 거야. 엄마, 왜요? 건강검진은 받으셔야죠. 난 건강해. 치매도 아니고 검사 받을 필요 없어. 순간 전화기 너머로 정적이 흘렀습니다. 민수가 당황한 듯 말했어요.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누가 치매래요? 내가 그랬잖아. 나를 치매 환자로 만들어서 땅을 팔겠다고. 다 들었어. 엄마, 그게 무슨... 이제 그만해라. 경찰에 다 신고했다. 정숙이 말을 끊자 전화기 너머로 민수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잠시 후 민수가 다급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엄마, 정말 경찰에 신고하셨어요? 저희를요? 그래. 오늘 다녀왔어. 엄마, 그게 무슨 짓이에요? 자식을 경찰에 신고하다니. 민수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정숙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너희가 먼저 날 배신했잖니. 내 재산을 훔치려 했잖아. 엄마, 그건 오해예요. 저희는 엄마 생각해서. 그만해. 더 이상 거짓말하지 마. 녹음도 다 돼 있어. 증거도 있고. 전화기 너머로 민수의 당황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잠시 후 전화가 끊어졌어요. 정숙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소파에 몸을 기댔습니다. 10분쯤 지났을까요? 이번에는 지연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정숙은 받지 않았어요. 연달아 몇 번 더 전화가 왔지만 모두 무시했습니다. 문자 메시지도 계속 왔어요. 엄마, 오해해요. 만나서 얘기해요. 엄마, 제발 전화 받아주세요. 엄마, 우리 잘못했어요. 경찰 신고 취소해주세요. 정숙은 문자들을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돌아설 수 없었습니다. 이미 선을 넘어버렸으니까요. 밤이 깊어갈수록 정숙의 휴대폰은 계속 울렸습니다. 민수와 지연이가 번갈아가며 전화를 걸어왔어요. 하지만 정숙은 한 통도 받지 않았습니다. 결국 휴대폰 전원을 꺼버렸어요. 고요한 밤 정숙은 거실 창가에 서서 어두운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별 하나 보이지 않는 캄캄한 밤이었어요. 정숙은 창문에 이마를 기대고 조용히 울었습니다. 자식들을 신고한 것이 맞는 일이었을까요? 아니면 끝까지 참고 견뎠어야 했을까요? 하지만 정숙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한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요. 비록 가슴은 아프지만 자신의 존엄성만은 지켜야 했으니까요. 화요일 아침 정숙은 불안한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밤새 악몽을 꾸었어요. 꿈속에서 민수와 지연이가 자신을 원망하는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식은땀을 흘리며 일어난 정숙은 휴대폰 전원을 켰어요. 순식간에 수십 통의 부재중 전화와 문자 메시지가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민수와 지연이뿐만 아니라 민수의 아내로 보이는 번호에서도
전화가 와 있었어요. 정숙은 문자 메시지 하나하나를 읽었습니다. 사과하는 내용도 있었고 항의하는 내용도 있었어요. 마지막 문자는 민수가 새벽 4시에 보낸 것이었습니다. 엄마, 제발 신고 취소해 주세요. 저희 정말 잘못했어요. 경찰 조사 들어오면 저희 인생 끝나요. 정숙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어요. 자식들이 두려워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정숙의 마음도 편하지 않았어요. 밤새 가슴이 답답하고 머리가 아팠습니다. 아침을 먹으려 했지만 입맛이 없었어요. 식탁에 앉아 멍하니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그때 현관 초인종이 울렸어요. 정숙은 깜짝 놀라 문 쪽을 바라봤습니다. 혹시 민수나 지연이가 찾아온 걸까요? 누구세요? 엄마, 저예요. 민수요. 문 좀 열어주세요. 민수의 목소리였습니다. 정숙은 가슴이 철렁했어요. 형사가 자녀들을 만나지 말라고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민수야, 돌아가거라. 나 지금 너 못 봐. 엄마, 제발요. 잠깐만 얘기하고 갈게요. 오해 풀어야죠. 민수의 목소리가 간절했습니다. 정숙은 한참을 망설이다 문고리에 손을 뻗었어요. 하지만 다시 손을 거두었습니다. 아니에요. 지금 문을 열면 안 됩니다. 민수는 자신을 설득하려 올 게 분명했어요. 민수야, 경찰이 만나지 말래. 너 돌아가. 엄마, 제발 문 열어주세요. 민수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초인종을 계속 눌렀어요. 정숙은 귀를 막고 거실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한참 동안 초인종 소리가 계속되다가 이윽고 조용해졌어요. 정숙은 조심스럽게 문 쪽으로 다가가 현관 렌즈로 밖을 내다봤습니다. 민수가 차에 올라타 떠나는 모습이 보였어요. 정숙은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식의 목소리를 듣고도 문을 열어주지 못하다니. 이게 정말 어미가 할 짓일까요? 하지만 문을 열었다면 또다시 속아 넘어갔을지도 모릅니다. 점심때쯤 박 여사가 찾아왔습니다. 정숙의 얼굴을 본 박 여사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아이고, 얼굴이 왜 그래요? 밤새 한숨도 못 주무신 것 같네. 여사님, 아침에 민수가 왔었어요. 문 열어달라고. 문 안 열었죠? 네, 안 열었어요. 그런데 너무 마음이 아파요. 박 여사는 정숙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잘하셨어요. 지금은 흔들리면 안 돼요. 조금만 더 참아요. 박 여사는 정숙을 위해 간단한 점심을 차려줬어요. 두 사람은 식탁에 마주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정숙은 억지로 몇 숟가락 떠먹었지만 밥알이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오후 2시쯤 담당 형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르신, 저 김 형사입니다. 오늘 아드님과 따님 두 분 다 출석 요구서를 보냈습니다. 목요일에 조사 예정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혹시 자녀분들이 어르신께 연락하거나 찾아오지 않았나요? 아들이 아침에 집에 왔었는데 문 안 열어줬어요. 잘하셨습니다. 계속 그렇게 하세요. 혹시 협박이나 회유 시도 있으면 바로 연락 주세요. 전화를 끊은 정숙은 목요일이 두려워졌습니다. 그날 민수와 지연이가 경찰 조사를 받게 될 거예요. 자신 때문에 자식들이 경찰서에 불려가는 거였습니다. 저녁 무렵 지연이에게서 긴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저 지연이에요. 오빠랑 제가 정말 잘못 생각했어요. 돈 때문에 정신이 나갔었어요. 오빠는 사업 자금 때문에 빚이 많았고 저도 카드 빚에 시달리고 있었어요. 그래도 엄마한테 그러면 안 되는 건데 저희가 미쳤었어요. 진심으로 사과드려요. 경찰 조사받는 건 괜찮은데 엄마 마음이 너무 아플 것 같아서 걱정이에요. 엄마, 건강 챙기세요. 정숙은 문자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연이의 말이 진심처럼 들렸어요.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렸습니다. 정숙은 답장하지 않았어요. 밤이 되었습니다. 정숙은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자식들이 빚 때문에 그런 짓을 했다니. 미리 말했으면 도와줄 수도 있었을 텐데 왜 어머니를 속이고 재산을 빼앗으려 했을까요? 수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원래 민수가 자신을 병원에 데려가기로 했던 날이었어요. 정숙은 아침을 먹으며 만약 자신이 그날 정말 병원에 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했습니다. 치매 진단을 받고 성년 후견인이 선정되고 재산을 모두 빼앗겼겠죠. 오전 10시쯤 모르는 번호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정숙은 조심스럽게 받았어요. 여보세요? 어머님, 저 민수처예요. 민수의 아내 목소리였습니다. 정숙은 놀라서 말을 잇지 못했어요. 어머님, 제가 전화드려서 죄송해요. 그런데 민수 오빠가 너무 힘들어해서요. 내일 경찰 조사 받으면 회사에서 잘릴 수도 있대요. 제발 선처해 주실 수 없을까요? 며느리. 정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수의 아내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오빠가 잘못한 건 맞아요. 하지만 전과자가 되면 인생이 끝나잖아요. 어머님,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정숙은 눈물을 흘리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며느리의 목소리에서 절박함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정숙도 어쩔 도리가 없었어요. 이미 경찰 조사는 시작되었고 증거도 제출했습니다. 오후에 김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르신, 혹시 자녀분들이 연락했나요? 네, 계속 연락 오고 있어요. 며느리까지 전화했어요. 그럴 줄 알았어요. 지금 많이 흔들리시죠? 네. 제가 너무 심하게 한 건 아닐까요? 김 변호사는 조용히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르신, 자녀분들이 어르신께 한 행동을 생각해 보세요. 치매 환자로 만들어서 재산을 빼앗으려 했어요. 그게 얼마나 비인간적인 일인지 아시죠? 그래도 제 자식들인데. 지금은 자식이 아니라 범죄자예요. 어르신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조금만 더 견뎌내세요. 전화를 끊은 정숙은 거실 소파에 앉아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어요.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였지만 정숙의 마음은 어두웠습니다. 그날 밤 정숙은 오랜만에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자주 쓰던 일기장이었어요. 먼지를 털어내고 펜을 들었습니다. 여보, 내가 잘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 아이들을 경찰에 신고했어요. 가슴이 너무 아파요. 하지만 나도 살아야 해요. 내 존엄성도 지켜야 하고요. 미안해요, 여보. 내가 아이들을 잘못 키운 것 같아요. 정숙은 일기장을 덮고 눈물을 닦았습니다. 내일이면 자식들이 경찰 조사를 받게 됩니다. 그 사실이 정숙의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어요. 하지만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이미 선택한 길이었으니까요. 밤은 깊어갔고 정숙은 홀로 어둠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마당의 감나무가 바람에 흔들리는 소리만이 고요한 밤을 채우고 있었어요. 목요일 아침 정숙은 일찍 눈을 떴습니다. 오늘이 바로 민수와 지연이가 경찰 조사를 받는 날이었어요. 시계를 보니 아침 7시였습니다. 자식들은 아마 지금쯤 긴장한 채로 출근 준비를 하고 있겠죠. 정숙은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천장만 바라봤어요. 가슴이 답답하고 무거웠습니다. 아침을 먹을 수가 없었어요. 식탁 앞에 앉았지만 손이 떨려서 숟가락을 제대로 들 수도 없었습니다. 정숙은 차라리 커피라도 한 잔 마시려고 부엌으로 갔어요. 커피를 끓이는 동안 시계를 자꾸 쳐다봤습니다. 민수와 지연이는 오전 10시에 출석하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했어요.
9시가 되자 정숙은 더 이상 집에 혼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박 여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사님, 제가 지금 좀 가도 될까요? 그럼요, 어서 와요. 기다리고 있을게요. 정숙은 서둘러 옷을 갈아입고 박 여사 댁으로 갔습니다. 박 여사는 정숙의 얼굴을 보더니 한숨을 쉬었어요. 많이 힘드시죠? 오늘 자녀분들 조사받는 날이잖아요. 네. 제가 이러면 안 되는데 자꾸 마음이 약해져요. 두 사람은 거실 소파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박 여사가 정숙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정숙 씨, 지금 흔들리면 안 돼요. 당신이 잘못한 게 아니에요. 자녀분들이 먼저 잘못한 거예요. 그래도 제 자식들이 경찰서에 가고 있다는 게 제 손으로 그렇게 만든 거잖아요. 정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박 여사는 정숙을 꼭 안아줬어요. 오전 11시쯤 담당 형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정숙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어요. 어르신, 자녀분들 조사 진행 중입니다. 예상대로 처음에는 부인했는데 녹음 파일 들려주니까 인정하더군요. 그래요. 정숙의 목소리가 힘없이 나왔습니다. 형사가 계속 말했어요. 두 분 다 많이 후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아드님이 많이 우시더군요. 어르신께 정말 죄송하다고 용서를 구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정숙은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민수가 울었다니. 어렸을 적에도 잘 울지 않던 아들이 경찰서에서 울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형사님,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일단 조사 기록은 검찰로 넘어갑니다. 어르신께서 합의를 원하신다면 그것도 가능하고요. 아니면 끝까지 처벌을 원하실 수도 있어요. 어르신 뜻에 따라 달라집니다. 전화를 끄는 정숙은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합의, 처벌, 어느 쪽을 선택해야 할까요? 박 여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잘 모르겠어요. 머리가 복잡해요. 오후가 되자 김 변호사에게서도 전화가 왔습니다. 어르신, 경찰 조사 결과 들으셨죠? 이제 결정하셔야 합니다. 합의하실 건지 아니면 끝까지 가실 건지요. 합의하면 어떻게 되나요? 합의하시면 처벌이 가벼워지거나 선처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어르신께서 탄원서를 써주셔야 합니다. 탄원서요? 네, 자녀분들을 용서한다는 내용이에요. 물론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거라는 조건하에서요. 정숙은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용서. 그 단어가 마음속에서 울렸어요. 시간을 좀 주시겠어요? 생각 좀 해봐야겠어요. 물론이죠. 천천히 생각하세요. 저녁이 되었습니다. 박 여사는 정숙을 위해 저녁을 차려줬지만 정숙은 거의 먹지 못했어요.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렸습니다. 정숙은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안은 너무나 고요했습니다. 정숙은 거실 소파에 앉아 오래된 앨범을 꺼냈어요. 민수와 지연이가 어렸을 적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100일 사진, 돌 사진, 유치원 입학식, 초등학교 운동회. 한 장 한 장 넘기며 정숙은 눈물을 흘렸어요. 이렇게 예쁘고 착했던 아이들이 어쩌다 이렇게 된 걸까? 정숙은 민수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쓴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어린이날에 쓴 편지였어요. 엄마 사랑해요. 커서 돈 많이 벌어서 엄마한테 큰 집 사드릴게요. 엄마는 세상에서 제일 좋은 엄마예요. 정숙은 편지를 가슴에 안고 흐느꼈습니다. 언제부터 순수했던 아이들이 변한 걸까요? 돈이 사람을 이렇게 바꿔놓다니. 밤 9시쯤 지연이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오늘 경찰 조사 받았어요. 엄마가 얼마나 상처받으셨을지 알 것 같아요.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변명하지 않겠어요. 엄마 마음이 편해지는 쪽으로 결정하세요.
저희는 받아들일게요. 엄마, 죄송하고 사랑해요. 정숙은 문자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지연이의 마지막 말. 사랑해요. 그 세 글자가 정숙의 마음을 흔들었어요. 언제부터 자식들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듣지 못했을까요? 정숙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이 떠 있었어요. 밝은 달빛이 마당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감나무 아래에서 아이들이 뛰어놀던 모습이 떠올랐어요. 여름밤 평상에 누워 별을 보던 날들, 겨울밤 군고구마를 나눠 먹던 시간들, 모든 게 따뜻한 추억이었습니다. 정숙은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펜을 들고 한참을 망설이다가 천천히 글을 썼어요. 미움이 남으면 내가 무너진다. 용서는 자식들을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다. 더 이상 이 무거운 짐을 안고 살 수 없다. 자식들도 한때는 내 품에 안겨 웃던 아이들이었다. 그 아이들을 기억하고 싶다. 글을 쓰고 나니 마음이 조금 가벼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정숙은 일기장을 덮고 휴대폰을 들었어요. 김 변호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변호사님, 탄원서 쓰겠습니다. 자식들을 용서하고 싶어요. 문자를 보내고 나자 정숙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용서한다고 해서 모든 게 예전처럼 돌아가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더 이상 미움을 안고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미워하면 미워할수록 자신이 무너질 것 같았어요. 다음 날 금요일 정숙은 김 변호사와 함께 경찰서를 다시 찾았습니다. 탄원서를 작성하기 위해서였어요. 정숙은 떨리는 손으로 탄원서에 글을 썼습니다. 저는 제 자녀들을 용서합니다. 하지만 다시는 저를 찾아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용서는 하지만 관계는 여기서 끝입니다. 탄원서를 제출하고 나오는 길 정숙은 형사에게 물었어요. 아이들이 오늘 석방되나요? 네, 오늘 중으로 나갈 겁니다. 어르신 탄원서 덕분이에요.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찰서를 나서는데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김 변호사가 정숙의 팔을 잡아줬습니다. 어르신 힘드셨죠? 이제 끝났어요. 변호사님, 제가 잘한 걸까요? 잘하셨어요. 용서하셨지만 선을 그으신 거예요. 그게 제일 현명한 선택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온 정숙은 소파에 앉아 눈을 감았습니다. 가슴 한쪽이 텅 빈 것 같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평온했어요. 더 이상 미움도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그저 고요한 슬픔만이 남아 있었어요. 저녁 무렵 민수에게서 마지막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탄원서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생 죄책감 안고 살겠습니다. 엄마 말씀대로 이제 찾아뵙지 않겠습니다. 건강하세요. 정숙은 문자를 읽고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자식 없이 혼자서 말이에요. 석 달이 흘렀습니다. 계절은 어느덧 봄에서 여름으로 접어들고 있었어요. 정숙의 집 마당에는 장미꽃이 피어났고 감나무에는 푸른 잎이 무성했습니다. 세상은 변함없이 돌아가고 있었지만 정숙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민수와 지연이는 약속대로 정숙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연락도 없었어요. 처음 며칠은 휴대폰을 볼 때마다 혹시 문자가 왔을까 확인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정숙도 익숙해졌습니다. 자식 없는 삶에 조금씩 적응해가고 있었어요. 한 달쯤 지났을 때 박 여사가 정숙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정숙 씨, 집에만 있지 말고 노인복지센터 봉사활동 같이 해요. 거기서 다른 어르신들도 만나고 시간도 보내고 그러면 좋잖아요. 정숙은 처음에는 망설였어요. 사람들을 만나는 게 부담스러웠거든요. 하지만 박 여사의 권유를 뿌리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정숙은 노인복지센터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했어요. 센터에서 정숙이 맡은 일은 혼자 사는 노인들을 방문해서 말벗이 되어주는 것이었습니다. 일주일에 2번 정해진 어르신들 댁을 방문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정숙은 그 일이 좋아졌습니다. 어느 날 정숙은 8순이 넘은 한 할머니를 방문했어요. 할머니는 작은 원룸에 혼자 살고 계셨습니다. 자식이 셋이나 있지만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다고 했어요. 자식들이 다 잘 사는데 말이지. 명절에도 안 와요. 바쁘다고 그러더라고.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서운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정숙은 할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저도 비슷해요. 자식들이랑 연락 끊고 지내요. 아니, 왜요? 무슨 일 있었어요? 정숙은 자신의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들려줬습니다. 자식들이 재산을 노렸던 일, 경찰에 신고했던 일, 그리고 용서했지만 관계를 끝냈다는 것까지. 할머니는 정숙의 이야기를 끝까지 듣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잘하셨어요. 자식이라고 해서 다 용서하고 받아들일 필요는 없어요. 당신 자신을 먼저 지켜야죠. 할머니의 말에 정숙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센터에서 봉사활동을 하면서 정숙은 많은 어르신들을 만났습니다. 자식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았어요. 재산 분쟁으로 자식과 법정 싸움을 하는 사람, 요양원에 버려진 사람, 자식들에게 학대당하는 사람까지. 정숙은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만 힘든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정숙은 센터에서 돌아오는 길에 공원에 들렀어요. 벤치에 앉아 석양을 바라봤습니다. 주황빛 하늘이 아름다웠어요. 옆 벤치에는 손자 손녀를 데리고 나온 노부부가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공원에 울려 퍼졌어요. 정숙은 그 모습을 보며 잠시 부러움을 느꼈습니다. 자신도 저렇게 손주들과 함께 산책할 수 있었을 텐데.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어요. 부러워해봤자 소용없었습니다. 자신은 다른 길을 선택했으니까요. 괜찮아. 나는 나대로 잘 살 거야. 정숙은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벤치에서 일어나 집으로 향했어요. 걸어가는 발걸음이 예전보다 가벼웠습니다. 2달이 더 지났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정숙은 우편함에서 편지 한 통을 발견했어요. 발신인 이름을 보니 지연이었습니다. 정숙은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편지를 들고 집 안으로 들어와 식탁에 앉았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봉투를 열었어요. 편지지 2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지연이의 글씨였어요. 엄마,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저는 지연이에요. 약속대로 찾아뵙지 않고 지냈어요. 하지만 엄마 생각이 너무 많이 났어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돈 때문에 미쳤었어요. 오빠도 많이 후회하고 있어요. 우리 둘 다 빚은 다 갚았어요. 이제는 제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엄마, 언젠가는 용서해 주실 수 있을까요? 기다릴게요. 건강하세요. 사랑합니다. 정숙은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연이의 마음이 느껴졌어요.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정숙은 답장하지 않기로 했어요.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언젠가는 아주 먼 훗날에는 다시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지금은 아니었어요. 정숙은 편지를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그리고 봉사활동 준비를 했어요. 오늘도 혼자 사는 어르신들을 방문해야 했거든요. 센터에 도착하니 박 여사가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정숙 씨, 오늘 표정이 밝아 보이네요. 그래요? 제가요? 네, 요즘 많이 좋아지신 것 같아요. 처음 왔을 때랑 완전히 달라요. 박 여사의 말에 정숙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맞아요.
자신도 느꼈어요. 예전보다 마음이 가벼워졌다는 걸요. 오후에 정숙은 새로 담당하게 된 어르신을 방문했습니다. 70대 후반의 남성 어르신이었어요. 부인과 사별하고 혼자 사신다고 했습니다. 어르신,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말벗 봉사 나온 이정숙이라고 해요. 아, 그래요. 어서 오세요. 두 사람은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르신은 젊었을 때 교사였다고 했어요. 저도 교사였어요. 초등학교에서 30년 넘게 일했죠. 오, 그래요? 우리 동업자네요. 어르신과 이야기를 나누는 게 즐거웠습니다. 오랜만에 마음이 통하는 사람을 만난 것 같았어요. 저녁 무렵 정숙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집안이 고요했어요. 하지만 예전처럼 쓸쓸하지는 않았습니다. 정숙은 부엌으로 가서 저녁 준비를 했어요. 혼자 먹는 밥상이지만 정성스럽게 차렸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정숙은 거실 창가에 앉았어요. 마당의 감나무를 바라봤습니다. 저 나무 아래서 아이들이 뛰어놀던 시절이 아득하게 느껴졌어요. 이제 그 아이들은 어른이 되어 각자의 길을 가고 있고 정숙도 자신의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천천히 글을 썼어요. 이제는 누굴 미워하지 않는다. 아이들도 세상도 나 자신도. 그날 경찰에 신고한 건 자식이 아니라 나 자신을 구하기 위해서였다. 나를 지키지 않으면 아무도 나를 지켜주지 않는다는 걸 배웠다. 슬프지만 이제 괜찮다. 나는 혼자서도 살 수 있다. 아니, 혼자이기 때문에 더 당당할 수 있다. 글을 쓰고 나니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정숙은 일기장을 덮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달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밝은 달빛이 마당을 비추고 감나무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어요. 정숙은 자리에서 일어나 침실로 갔습니다. 내일은 또 센터에서 봉사활동이 있었어요. 만날 어르신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어요. 꿈속에서 정숙은 넓은 들판을 걷고 있었습니다. 혼자였지만 외롭지 않았어요. 햇살이 따뜻했고 바람이 부드러웠습니다. 저 멀리 지평선 너머로 무언가 빛나고 있었어요. 정숙은 그 빛을 향해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새벽이 밝았습니다. 창밖에서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들렸어요. 정숙은 눈을 뜨고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정숙은 침대에서 일어나 창문을 열었습니다. 시원한 아침 공기가 방 안으로 들어왔어요. 마당의 장미꽃에서 향기가 풍겼습니다. 정숙은 깊이 숨을 들이마셨어요.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될 거야. 정숙은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세수를 하러 화장실로 갔어요.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주름진 얼굴이었지만 눈빛만큼은 평온했어요. 더 이상 두려움도 미움도 없었습니다. 정숙은 아침을 먹고 봉사활동 준비를 했습니다. 가방을 메고 현관문을 나서는 순간 햇살이 얼굴을 비췄어요. 따뜻했습니다. 정숙은 미소를 지으며 대문을 나섰어요. 길을 걷는 정숙의 뒷모습은 쓸쓸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당해 보였어요. 혼자였지만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정숙은 자신만의 길을 걷고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정숙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자식 없이 하지만 자신을 지키며 존엄하게 살아가는 인생이었어요. 때로는 외로웠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정숙은 자신의 선택을 믿었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갈 것이었습니다. 햇살 아래를 걷는 정숙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그 그림자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정숙처럼 단단하고 당당했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올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며 큰 힘이 됩니다.
댓글 무료인 거 아시죠? 댓글로 여러분의 많은 의견 들려주세요.